달구직하는 소리는 산령을 도는데 물깃는 아가씨 모습이 꽃인 양 곱구나. 살인문 따미러 열고 들판을 바라보면 눈부신 아침 햇빛에 오곡이 익어가네. 야하 밭꽃향내 흐르는 마을 천년만년 누려본들 싫다선 위하랴. 망아지 우는 소리는 언덕을 넘는데 흐르는 시냇물 사이로 구름이 말없네. 농주는 알맞게 익어 풍년을 바라보고 담배인 얼굴마다 웃음이 넘치네. 야하 밭꽃향내 흐르는 마을 천년만년 누려본들 싫다선 뒤하랴. 내 고장 청포도 264.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뿌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주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불렀던 노래는 산촌입니다. 산촌 작사가 이광석 작사, 조두남 작곡이죠. 근데 작사가는 이광석님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모르겠고 잘 생소하지요. 근데 우리가 조두남 선생님은, 조두남 작곡자는 아주 많이 알려진 분이죠. 1912년에 나서 1984년 72세로 사망하신 분입니다. 평양 출신이고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고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조두남 선생님이 6세 때 미국인 신부님에게 작곡 공부를 배웠대요. 그래서
작곡을 배워가지고 11살 때 옛 이야기 그 고요하고 어두운 밤이 오면은 그 곡이거든요. 근데 그 곡은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곡을 11살 때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연주와 작곡을 했는데요. 1945년 강복이 되면서 이제 서울로 다시 귀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창작 활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6.25가 또 발발했죠. 6.25가 터져서 마산으로 그 정착을 하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교육과 많은 수제자를 양성하게 됐고요. 그 대표적인 선구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구자, 그리움, 오페레타와 뭐 에밀레종이라든지 많은 가곡과 또 가곡집과 피아노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청포도라는 시를 낭송을 했는데요. 그 이륙사죠. 이분의 그 본명은 이원복인데요. 안동 출신이고 1904년에 나서 1944년에 사망을 하셨으니까 만 39세에 사망한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고 한용운, 윤동주 시인과 함께 이제 저항 시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 유학을 하였으나 중퇴했어요. 아무래도 항일운동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 이때 옥고를 치를 때 수임번호가 264번이었답니다. 그래서 성이 이씨니까 66사를 호로 해가지고 264로 이제 호를 이제 다시 하게 됐죠. 호칭을 264 하게 됐답니다. 근데 계속 작품 활동도 하게 됐는데, 의열단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의열단 관련자로 수배를 돼가지고 베이징 주재 일본 형무소에 끌려가서 결국은 거기서 젊은 나이에 옥살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시로는 광야, 뭐 청포도 아까 했던 청포도를 비롯해서 광야, 교모, 꽃, 뭐 남한산성이라든지 소년에게 하는 다수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월에 이제 막바지 마지막에 이루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산초는 그 이제 한참 농작물들이 막 벼가 익어가고 막 그런 계절이잖아요. 한참 덥고 하니까 익어가는 계절이어서 그 농촌이 좀 생각이 나서 산촌을 불렀고, 또 그 청포도는 7월이 이제 마지막 가면서 청포도가 이제 익어가기 이제 청포도가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니 7월이잖아요. 그래서 7월에 알맞는 시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읊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제목으로 한번 해보고 싶냐면요, 환경산업을 하면서 환경산업 수출과 고용창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환경기준과 수출, 그렇게 했는데요. 미래의 세계 경제의 흐름은 각 나라의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 문제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30%로 문재인 정부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3배로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모자라는 거죠. OECD 국가 중 아주 꼴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3배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이 환경 문제를 신경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독일의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80%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 작년도에 60%를 달성을 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매우 부끄러운 지경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수치이지요. 미국 주도의 알리백,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알리백이 뭐이냐고 했던 그 알리백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로 100%의 물건을 만들거나 쓰지 않으면 100% 쓰지 않으면 수입도 납품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 재생에너지로 써야 된다는 뜻이 알리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U, 유럽연합에서도 2025년까지 탄소 기준 미달 물품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비하고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기준을 국제기구로 환경기준을 다 세웠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은요 경쟁력 악화로 인하여 수출 산업의 부진이 예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도 탄소 중립화와 재활용 산업 구조를 신속히 재편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로 제도를 만들고 독려와 지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출 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살아오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간의 수출 및 각종 교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친환경적인 우수한 제품을 생산을 해야만이 무역 흑자를 내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서 추락하지 않고 줄기차게 박차를 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정부가 세웠던 그린 뉴딜, 즉 친환경 녹색 산업에 치중하여 환경도 살리고 고용도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발표에 의하면 태양광을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5년 사이 약 2,700만 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여담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현지 대학 강단에 서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때서부터서 생각을 했어요. 친환경 사업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면 엄청난 실업자를 구출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업자들이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니까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실업자 문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공직자들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적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문제, 또 의지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거론해 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뉴딜 계획은 태양광 산업, 그 다음에 육상 풍력이 육상에 있는 강원도 같은 데가 풍력 강원도에 산내가 막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소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상 풍력, 해상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소 및 전기차 산업, 수소차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전기차 산업을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산업, 그 다음에 통합적 에너지 관리에 따라서 투자 비용을 확대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뉴딜 사업이 그랬어요. 뉴딜 계획이. 그러나 예상치 않는 코로나의 기습으로 2년 반 동안 방역에 몰두한 나머지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정권은 윤석열 정부에 넘어갔으니 그린 뉴딜은 요원하게 되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환경 관련 산업 고용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에너지 관련 분야예요. 에너지 관련 분야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지열로 인해서 나오는 발전, 또 파력, 그 파도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종사자. 그렇다면요, 고용 창출이니까 거기에는 그런 산업을 유지하려면 연구원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뭐 전문적인 전문가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그걸 실제로 이제 기술자들도 필요하겠고요. 또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인력이 거기에 수요가 창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바이오 분야. 바이오라는 것은 생물의 유전자 세포를 융합을 하거나 또 핵을 이식해 가지고 새로운 생물종으로 개발해내는 생명공학의 일종입니다. 생명공학입니다. 우리가 GMO 말을 많이 하잖아요. GMO도 바로 여기 생명공학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바이오 산업이 이제 먹거리 식량이 부족하게 된달지 이제 그런 문제가 됐을 때, 그럴 때 바이오 산업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그런데도 바이오 산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든지 그런 거 경우에도 새로운 생명공학으로, 새로운 바이오 산업으로 바이오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엄청난 전문적인 많은 인력 창출을 요구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각 분야를 지금 한번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폐기물 관련 분야.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그 인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죠. 음식물에 관한 뭐 배출 문제라든지 수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갔고, 그 음식물에 있어서 사료를 만들면 동물에게 주는 사료라든지 또 농작물에게 거름을 한달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관리자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종이 재활용 문제, 또 그다음에 연료 전지,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같은 것을 이제 다 쓴 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 연구, 그러니까 무제한의 연구자들이 필요하죠. 연구자들이 필요한다는 것은 교육이 또 그만큼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죠. 플라스틱, 또 재생 관련 산업 그런 거, 플라스틱에 관한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저는 그쪽에 전문적인 기술, 이공계 그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분야가 아주 방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폐기물의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 같은 거 관련 산업, 기타니까 무슨 철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옷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후변화에 따르는 기후조정,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소라든지 또 저감이라든지 그런 분야에도 많은 인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비가 왔을 때 수량 통제하는 분야 전문적으로, 그
그 다음에 그 빗물을 다 없애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뭐 탱크라든지 뭐 저수지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거 외에도 만약의 경우에 지구가 현재보다도 아주 악화했을 때를 생각을 해서 미리 그거를 준비를 하고 또 그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 재활수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관련 분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지난 봄에 이제 제 강원도 그 동생 집을 갔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산불이 강원도는 엄청 많이 나잖아요. 산림이 아주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말하자면 인재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임야를 어떻게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전문적으로 더욱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하고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친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산불 관리 요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봄에 굉장히 산불이 많이 나는데 오히려 평상시하고 똑같이 인원을 이렇게 지정해 주니까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것도 이제 증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 산불 관련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탄소 배출 거래 전문가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탄소 배출을 거래를 국내 간뿐만 아니라 국제 간에도 하게 되는 거죠. 탄소를 충분히 배출을 줄이지 않고 확대했을 때는 그거를 또 사고 남으면은 다시 또 팔고 하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여덟 번째는 환경 관련 각 분야의 이것들을 고용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분야가 방대한데, 이것을 전문가들을 양성하려면 교육 전문가들이 아주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많이 나오고 거기 분야에 상담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도 많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뭐 고용을 이쪽에 치중만 한다면은 엄청난 고용 창출이 되는데, 단지 이제 이걸 하기에는 많은 또 재정이 또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제 간의 여기 세계 지구 이 문제, 이 오염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문제들은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연구하고 아젠다를 이쪽으로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지구가 폭발하느냐, 정말로 이렇게 지구인이 살 수가 있느냐, 지구 위에서,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지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전쟁하고 뭐 장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정말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제 세 번째는요, 큰 타이틀의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지구가 마지막 기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는 약 60여 년 동안 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속전속결, 빨리빨리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쟁에 의한 실적과 최대의 이익 창출만을 최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반환경적 그리고 비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산업을 경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결과 고도의 압축 성장을 가져왔으므로 집약적인 환경 파괴와 부실의 파열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의 붕괴,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울산의 원산공단의 화학약품 중독 사건, 그 다음에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 등
아주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산업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전체의 영역에서 지구 환경의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보호 차원에서 실행해가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전반에 있어서 전체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져야만 하고 특별한 각성과 통찰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져버린 지구를 복구하거나 현상 유지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삶도 후손에게 물려줄 온전한 세상도 더 이상 기회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지구도 살리고 청년들의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입법과 정책 실행에 진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일 것입니다. 제가 환경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남비 속에서 남비 속에 이제 개구리를 하나 넣어놨어요. 개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가만히 이제 불을 약하게 떼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가 따뜻한 겨울에 그렇게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열을 점점 가하면 어떻게 되지요? 열을 가하면 점점 이제 자기가 죽어가는 거죠. 근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처음에는 따뜻하니 그대로 좋으니까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끓여 죽은 그런 사태가 우리의 현상에 우리의 지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만약에 1억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걸 이자로 살면은 현상 지속 가능하고 현상만 유지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원금을 그러니까 지구를 조금씩 파괴에 들어가면 그 1억은 너는 은행에 넣는 1억 원이 없어진 것처럼 다 결국은 없어진 것처럼 결국은 그 지구도 조금씩 망가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이제 전멸되는 그야말로 전 생태계 동식물 모든 것들이 이제 절멸되는 멸종이 되는 상태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삼복더위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위가 한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요 9월 달에도 엄청 더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러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